9페이지 볼게요. 9페이지 보시면 이제 내용 서술 구조의 틀이고요. 그 다음에 괄호 5번에 출제 구조의 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뭘 배우는 거냐면은 그냥 들어만 보는 느낌일 겁니다. 아까 이 앞타임에 강의를 했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야 되는 요소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포괄적인 좀 몇 가지를 이야기한 후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10페이지부터 조금 본격적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거야.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는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상당히 강조해. 내용 서술의 구조 틀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반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유지하셔야 되냐면, 그게 문장별이건 문단별이건 비문학에는 뭐가 나오는 걸까? 후나 왓이 나와. 다시 말하면은 서술의 대상이 나오는 거야. 서술 또는 정보의 대상이 나오는 거야. 어떤 과학적 원리, 뭐 엘리베이터가 쓰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또는 환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어떤 법조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아니면은 정약용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동서양 철학가의 이야기를 하던, 무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과 Y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뭐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를 썼어,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디테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세화를 말하는 거야.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이론을 이야기할 거라면 누가? 소크라테스가 무엇에 대해서, 인간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인간은 뭐 선하다, 악하다, 인간은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 뭔가 주장, 상세화가 되겠죠. 항상 모든 지문이 이렇게 가. 공기오염, 그 경유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경오염 물질이 나오다 보니까 대기오염 저감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 기술은 뭐 ECR 방법이다, DTR 방법이다가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한 상세화가 나올 거고, 그것을 우리가 왜 사용하는가가 나올 거야. 철학 지문도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은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에 대한 상세화를 한 후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가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이 Y라는 것은요, 그 어떤 근거라든가 원인 정보가 나올 거야. 사실 Y에 대한 것은 이제 소설에 대해서 더 중시 여기긴 하는데, 요거를 굳이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인과성 정보가 나오는 거야. 그 지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나올 거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무엇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있고 그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어떤 학자의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의 내용이 있고 그 주장을 왜 펼치는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후에 그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식의 항상 지문이 이틀이야.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이틀 안에서 움직여.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의의나 한계가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나와. 다시 미세 조정은 있으나 이 틀을 조금 머릿속에서 붙잡고 여기에 맞춰서 좀 읽어주시면 돼. 파란색으로 이제 쓰는 건 쓰지 마세요. 맹자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에 이제 뭐 인의 예지를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맹자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유교의 이기론이라는 게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그 결과는 이제 맹자의 사상에 비판이 나오든가, 순자 입장에서는 성악설이 주장했다든가,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의의가 무엇인가, 이런 게 나오겠죠. 대부분 다 비슷한 이 기본적인 틀.
who나 what 대상에 대해서 디테일 어떻게 상세화하느냐, 그러한 상세화 정보를 쓰는 이유, 원인,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결과. 미세 조정은 있으나 이 느낌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붙잡아 주셔도 우리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정보의 강조점을 찾는 데 상당히 유리할 거야. 근데 이거 이제 이론으로 듣는 거랑 자기가 막상 실전으로 읽을 때는요, 이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 생각을 해보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 밑에 필기 공간이 조금 벌려져 있죠? 그죠? 요 아래쪽에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몇 개만 좀 적어 놓을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여러분들 실전 독해에서 그렇게 써먹으라는 뜻은 아니나 그래도 수험생으로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의 수업의 목표성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비문학에 대한 좀 트레이닝이 됐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선생님이 강의에 중점을 둘 그런 내용이야. 그 지문의 이 내용 서술의 기본 구조는요, 이게 뭐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6가지, 5가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그 선생님 예전에 강의할 때는 7가지나 6가지로 가르쳤었거든. 근데 아까 살짝 말씀드렸을 거야.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학생들이 이거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는 고민을 해본다면 그만큼 지문의 섬세함이 좋아지니까 좀 양보를 해서 3가지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해보자.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 원래 좀 많아요.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제일 많이 본 게 12가지로 가르치는 분들도 계세요. 그 12가지 나도 못 외우겠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3가지로만 할게요. 원리구조형, 그 다음에 주장견해형, 마지막으로 현상 분석. 3가지로만 해볼 거야. 그때 이 원리 구조라는 말은 주로 이제 과학 지문에 많이 나오겠죠. 과학이나 기술. 그죠? 왜 달의 자전 주기는 하루일까? 왜 태양은 어쩌고 저쩌고일까? 엘리베이터 비상 정지 장치는 어떤 원리일까? 핸드폰의 뭐 위치 추적은 어떤 원리일까? 생명 지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소화 기능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우리의 시력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사물을 볼 때는 우리의 원추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이겠지. 그죠? 그래서 원리 구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로 과학기술 지문이 많고요. 이때는 쉼표가 좀 애매하다. 그죠? 정보에 뭐 다른 지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리나 어떤 구조를 설명할 때 다시 더 쉽게 설명하자면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서는 이게 어떤 현상을 순차적으로 쭉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정보의 연결성이 상당히 치밀합니다. 특히 생명 지문에서 이게 되게 심해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개념보다는 전부 다 유기적인 연결이 되죠. 우리가 물건을 잡는다는 것도 뇌의 시냅스 활동으로부터 우리의 근육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잖아. 그래서 생명 지문일 때 이게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지 마세요.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내가 4, 5등급이다. 그럼 여러분들 3월달 모의고사 그때 가서 말씀드릴 거야. 3월 모의고사 보실 때 아까 비문학 지문 3지문이라 그랬죠. 35분 정도 안에 푼다 그랬잖아. 좀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한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과학기술 지문 버리세요. 못 풉니다, 여러분들. 저거를 풀어서 소화를 하면 1, 2등급이 나오는 거고 저거를 어느 정도까지밖에 접근을 못하면 3등급이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일단 4, 5등급의 출발선이라면 저거 포기하셔야 돼요. 괜히 이거 읽고 풀고 낑낑거려 봐야 나머지 다 틀립니다. 시간 무너져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틀려. 그때쯤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우리가 아마 2월 달부터 할 것 같은데 매월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풀 때 좀 실전에 맞춘 훈련을 할 거거든. 그때도 내가 풀 수 있는 지문, 조금 풀기 벅찰 것 같은 지문을 순간적으로 선별하셔야 돼. 그런 실전형 트레이닝은
모의고사 강의할 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이유가 좀 쓰기 그렇잖아. 기껏 학생들한테 수강료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야 이거는 버려라. 말이 되니 그렇게 가르치는 게. 어쩔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나중엔 할 거니까 당장은 못 하니까 좀 힘드시면은 버립니다. 실전훈련 갔을 때는. 그래서 정보의 연결성이 상당히 치밀하고 그 말인즉슨 정리해야 되는 정보가 상당히 많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주장 견해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견해가 나오겠죠. 그죠? 어떤 학자의 이론이 나올 거고요. 그 이론은 뭐 인간의 삶에 대한 분석이든 어떤 사회 경제에 대한 분석이든 과학적 현상이 뭐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가 그 지동설이죠. 그 아저씨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기존의 견해는 천동설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뭐 브라헤라든가 케플러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행성의 뭐 어쩌고 한다고. 되게 똑똑한 것 같지? 뭐 이제 국어 강사의 특징입니다. 뭘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는 몰라. 어렴풋하게 알아.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든 기본적 대화는 돼.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딱 더 들어가잖아? 화장실을 가. 비문학에 뭐 이것저것 잡다한 게 많이 나오니까. 학자의 이론이 나오고요. 그 이론에 대한 뒷받침, 자신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시은아,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지혜는 독서실 가서 열심히 공부하자 그럴 건데 시은이는 이제 코너 가자고 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시은이가 지혜한테 설득을 할 거야.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혜를 설득할 거야. 뭐가 필요해? 설득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죠? 내가 쏠게 이러면 끝나거든 사실. 야 청년다방 갈래? 미소야 갈래? 아이 미소야 가자. 아이 청년다방 가자. 한마디만 됩니다. 내가 살게. 돈가스가 문제야. 사준다는데 양잿물이라도 마셔야지. 근거가 나오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요거를 조금 필기에 그 구분을 하기 위해 선생님이 네모를 좀 칠 거야. 그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뭐가 나올까? 뒤로 이어지면서 무조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선에서 이 연두색 박스 선에서 끝나는 지문도 있지만 어지간하면은 이 연두색 박스 선에서 끝나지 않고요. 여기 한 2문단, 3문단쯤에 나오면은 3, 4문단쯤으로 넘어갈 때 뭐가 나와? 다른 놈이 튀어나와. 그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보통 어떤 구조를 취하니? 비판이나 반박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수용 발전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면 그냥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무게감을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뭔가 좀 예측할 수도 있구나. 그냥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실제 드라마 이거 못 써먹어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언젠간 써먹겠죠 우리가. 그때 잘 보세요. 비판 반박에도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근거가 나와야죠. 봐봐. 시은이가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거를 들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건 아닌 듯. 이 똘추야! 말이 돼? 왜 안 되는지 이야기를 했어. 이게 상담이니? 이건 상담이 아니죠. 상담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까지 가져야 돼. 시은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반박했다면 나는 무엇까지 이야기해줘야 돼. 해결, 대안책까지 이야기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기 이러고. 대안까지 가야죠. 수용하고 발전시킨다라는 것은 근거가 별로 필요 없죠. 이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한 것을 어느 정도 물고 들어와 가지고 발전시킨 거니까 근거는 필요 없죠. 얘는 뭘 찾는 거야? 차이를 찾는 거야. 요 학자가 한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뭔가 달라진 게 있겠지. 그걸 찾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 이런 느낌이 있어. 비문학 지문이라는 게 어떤 구조가 있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6가지, 7가지로 가르치다가 아유 안 되겠더라고. 3가지만 하자.
그리고 지금 당장 써먹으라는 말도 아니야. 언젠간 써먹을 거니까 지금은 모양만 잡아놓자. 그 다음에 현상 분석 같은 경우는요. 보통 문제와 해결이 나오든가 원인에 대한 인과성 결론이 나오든가 보통 지문이 이런 식으로 가.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여러 지문에서도 써먹으니까 어떤 지문을 읽었는데 그게 과학이든 인문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선생님이랑 실전 독해할 때 이거 지문을 진짜 많이 던져. 자, 태연아,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해결. 이게 자연스럽게 나중에 알게 돼. 학원 다니면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을 거야. 통념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 통념이 나오면 근거. 너만 봐! 반박이 나온다. 태연아, 꼭 이 학원 끝까지 다녀야 돼. 알았지? 태연이 학원 그만두면은 고3 폐강할 거야. 노리지 말고 이 새끼야. 이거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할 거니까 그냥 들어보시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뭐 현상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영역 지문에서 많이 나와요. 뭐 환율이 오르는 이유라든가 뭐 또 뭐가 있을까?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 그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요만큼 정도만 좀 적어주시고 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다. 뭔지 정확하게 내가 와닿지는 못하겠으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수능에 나오는 지문이라는 것이 중구난방 아무렇게나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몇 가지 루틴을 따라가면서 지문이 서술된다. 그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루틴을 내가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거를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루틴이 있다는 것까지만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어.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에 출제 구조의 틀이라는 건데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fit 선지의 원리.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을 거야. 페이지 14. 그러니까 출제 구조의 틀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출제자분들께서 텍스트의 정보를 선택지로 변환하는 과정이랑 좀 맥락을 같이 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 교재 14페이지에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 12월 달에 뭐 시수 어디니 몇 번 듣다가 못 들은 그때 뭐 정시 뭐 하다가 정원이만 끝까지 들었 민혁이도 끝까지 아니지? 아무튼 그때 있었던 것들이랑 좀 겹칠 거야. 두 가지로만 적을 겁니다. 간단해요. 비문학 지문은요. 텍스트가 있겠지. 그 텍스트로부터 정보를 도출해내는 거야. 도출해내서 선택지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거지. 그죠? 문학도 마찬가지잖아, 사실은. 근데 두 가지밖에 안 물어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일치와 불일치.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요게 한 80%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내가 일일이 통계를 낸 건 아니고요. 그냥 느낌. 내 느낌적 느낌으로는 비문학 17문항 중에 일치 불일치가 80%라고 봐. 그냥 개인적으로. 뭐 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 일치 불일치가 제일 중요하다. 요거를 좀 강조하는 거고요. 특히 4, 5등급 학생들은 극단적으로 강의를 하면은요. 보기 문제 나오면 다 버리라고 합니다. 일단은. 나머지에 집중해라. 괜찮다. 어차피 등급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추론과 적용이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어떤 법지문이 있는 거야.
올해 수능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참고로 5월달 조금 늦어지면 여름방학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올해 수능에 경제지문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빠르면 5월달일 것 같아요. 아마 5월달에 노력을 해볼 거야. 여러분 문제집을 하나 받을 건데요. 경제지문만 모아놓은 문제집을 받을 거야. 경제는 개인적인 견해야. 선생님은 수능을 가르칠 때 배경 지식을 아주 많이 강조하진 않아요. 좀 중요하긴 한데 배경 지식을 중심으로 비문학을 공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배경 지식을 어디서 어떻게 긁어와. 그런데 이거 영역은 달라요. 경제 지문은 배경 지식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차이가 너무 커. 근데 가만히 그 경제 지문을 공부하고 경제만 문제를 풀어보잖아. 되게 비슷해. 나오는 개념들이. 그렇다고 뭐 내가 사탕 강사도 아니고 여기서 뭐 환율과 무슨 뭐 금리와 이런 걸 가르칠 순 없고 경제 지문만 모아놓은 자료집을 하나 받을 거야.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방학 때 뭐 시은이는 내일 와서 받아가겠지만 과학 지문이 제일 어렵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과학 지문만 좀 별도로 더 타이트하게 공부하고 싶다.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사는 그런 자료보다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개인적인 뭐 문제집이나 자료집 뭐 이렇게 더 할 때 돈 낭비하지 마시고 그 돈 있으면 모아놨다가 나 주시고 그냥 내 자료 드릴게. 돈 좀 줘. 그래. 나한테 자료 받아가면 숙제야. 예를 들어 50페이지까지 50페이지짜리 자료를 받아갔다. 50번 누르기야. 50원이야. 야, 나도 유튜브에서 돈 좀 받아보자. 10,000원이, 최소 금액이 10,000원이라나? 뭐 20,000원이래나? 그게 돼야 준대. 이제 800원 모아서 800원. 그 구독자 1,000명 넘어가니까 메일이 오더라고. 수익 창출할래 말래. 그래서 낼름 예! 딱 눌렀지. 그러니까 뭐 신청하고 뭐 또 한 달 기다려야 돼, 그거를. 근데 또 메일이 오더라고. 통과되셨습니다. 이러고. 한 2주 기다렸나?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없었는데 예전에는 영상을 올리면 그냥 이렇게 올리는 단계가 있거든? 근데 그 사이에 단계가 하나 더 들어온 거야. 수익을 창출하시겠습니까? 이러고. 난 무조건 예지. 그럼 그 밑에 이제 뭐가 뜨냐면 광고를 어떤 식으로 뭐 하겠습니까? 뭐 오버레이형 광고, 건너뛸 수 없는 광고, 건너뛸 수 있는 광고 막 이래. 양심상 그래도 건너뛸 수 있는 광고를 클릭하긴 하는데 아니지. 애들이 건너뛰면 돈이 안 나와. 몰라. 800원 버는 애한테 물어보냐 이 새끼야? 그건 전문 유튜버한테 물어보고 70센트 벌더라고. 70. 그리고 나서 보면은 거기 예상 수익이라고 이렇게 떠. 지금까지 내 영상에 예상 수익이 정확하게 달러 0.7 이렇게 적혀 있어. 1달러가 안 돼. 뭘 말해 나한테. 내가 어떻게 알아 임마. 그래서 내가 이제 인터넷 알아보니까 최소 수입이라는 게 있대. 고수입이 돼야 환전 수수료 떼고 돈을 준대.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메일이 온다 그러더라고. 뭐 돈 뭘로 뭐 은행 어디로 받을래 이러고. 근데 나는 그 메일이 안 와. 환전 수수료가 더 세대. 집에 와서 좀 눌러. 알았지? 배고픈 어떤 그 이웃, 불우이웃. 그래서 추론 적용은 이제 뭐 숫자를 맞춘다면은 한 20% 정도라고 보는데요. 일단 4등급 학생들은 3등급 중후반 4등급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안정권 3등급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게 완성되면서 2등급 가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죠. 그때 선지 원리라고 적었죠. 이제 요거를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면 자세한 건 14페이지에서 할 거고요. 원리를 알아두시면 특히 근데 이 선지 원리는 알면은 좀 찍기가 좋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출제자의 의도와 함정이 좀 잘 보여. 당장은 아니겠죠.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자, 선택지를 만들 때는 이 선지 원리입니다. 복사 14페이지에 나오니까 간단하게 복사 축약. 되게 쉬워. 그냥 지문에 있는 거 뚝 떠가지고 그냥 선택지에다 퍽 박아버리는 거야. 요거는 요즘에 많이 사용하지 않겠죠. 왜 그럴까? 이 정답률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변화.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조금 바꿔서 가지고 오겠다. 그때 세 가지. 도치, 어순을 바꾸는 거야.
A는 B의 원인이다. 이것을 바꾸면 B는 A로 인해 뭐 이런 식이겠지. 이런 느낌 그냥. 그 다음에 이건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요거는 좀 많이 사용되진 예전에는 진짜 많이 사용되는데 요즘에는 사용 빈도는 줄어들었는데 오답률이 정말 높은 거. 양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양면의 선지 원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좀 추론과 적용의 과정을 트레이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별표 받고 2개 박을 거야. 재진술. 이 재진술이라는 말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표현을 바꾸면 이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재진술이라는 용어를 쓸 거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용어를 바꾸면 동어 회피. 그러니까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간과하다. 태연아, 간과하다가 무슨 뜻이야? 잊고 있었다. 무시하다. 그래요? 그래요. 너 그만두면 안 돼. 약속. 손가락 걸고. 더러워가지고. 왼손. 선생한테 더럽다니 이 새끼야. 왼손 도장. 복사. 간과하다가 무슨 뜻이라고 태연아? 간과하다 잠시만. 야 이 새끼야 붕어냐? 다시 말해줘. 5초 전에 얘기했잖아. 너도 이상해. 저 알아요. 뭐야? 내가 너한테 하는 거. 무시하다. 그렇지. 수업을 이상하게. 간과하다. 이제 지문에는 간과하다라고 써 있는데 제시문에 그 선택지에는 이제 뭐 무시하다 또는 뭐 고려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잠깐만 요거는 재진술 눈으로만 확인할게요. 교재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은 어디 갔노? 에? 에? 여기 있다. 18페이지. 눈으로만 확인하세요. 18페이지 그 중간에 이제 연습하기가 3개 있죠? 그 중에 중간 거. 백열전구는 둥근 유리구 안에 필라멘트를 넣고 불활성 기체를 어쩌고저쩌고 이 문장 있죠? 눈으로만 확인할게.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전압을 높여 필라멘트의 온도를 높이면 18페이지야. 전압을 높여 필라멘트의 온도를 높이면 빛의 비율은 뭐한데? 빛의 비율이 높아지는 건데 그 밑에 이제 OX 문제를 보시면 백열전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필라멘트의 가열 온도를 낮추면 발광효율, 발광이 뭐야? 빛을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문에는 빛의 비율이라고 적혀 있고 선택지에는 발광효율이라고 적혀 있고 같은 말이잖아. 요런 걸 말하는 거야, 요런 거. 이 재진술이라는 건. 그런데 이 재진술이 잘 들으셔야 돼. 지문 안에서 사용된 단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베이스로 까는 경우도 있어. 아까 했던 거 간과하다, 무시하다, 고려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강조드렸죠. 여러분 어휘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진짜로. 평소에 대충 막 넘어가지 마시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네이버 같은 거 좀 검색 좀 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변화, 그 다음에 순서. 그러니까 순서를 뒤바꾸는 거야. 봐봐. A가 발생하면 B로 인해 C가 나타난다. 이렇게 있는데 선지는 B 이후 A에, 이건 필기할 필요 없겠죠. A에 의해 C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핵심어 위주 독해를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할 건데 핵심어 위주로 독해를 하면 이런 수준의 선지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건 맞아. 일단은 그래도 그게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심어 가지고 독해를 하는 연습을 먼저 하긴 할 거야. 이런 거 순서. 그죠? 근데 순서를 굳이 좀 나누어서 2개로 나눠주면은요, 인과. 그 다음에 순서에 적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여기에다 적을게요. 방향.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겠죠. 이거 방향이라고 적었니? 그럼 지워. 방향은 별도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분필이라서 바로 지운다. 방향 별도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가려질 것 같아서 이쪽으로 적을게요. 그냥 비교 양립. 이때는 세 가지. 이거 좀 지워야겠다. 이거 다 필기했으니까 이건 좀 지울게. 비교 양립일 경우에는 뭐 동양화와 서양화를 비교한다든가,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한다든가, 맹자와 순자를 비교한다든가. 맹자는 성선설이죠. 순자는 성악설이죠. 그럼 둘에 뭐가 있을 거야? 대립.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맹자와 순자의 공통점이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악하다. 이 공통점이 뭐야?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이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때 이제 앞으로 이런 질문 많이 읽을 때 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차이점을 중심으로 읽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공통점은 의외로 출제율이 높다. 그래서 비교 양립형 지문 읽을 때는 공통점을 신경 쓰면서 읽어라. 그 다음에 정보 혼합. 이걸 간단하게 하면은 A. 이건 좀 적어드리는 게 좋겠다. 이 정보 혼합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A라는 대상에 A, B, C가 있고요. 양립을 시킨다고 칩시다. 완전 그냥 오리지널 양립이라고 쳐봅시다. B라는 경우에 A, B, C, D, D, E, F가 있다고 칩시다. 특징이. 그러면은 위에다 적어야겠다. 선지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A는 스몰 a와 F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고 나오는 거야. 맞아? 틀려? 틀리죠? 그러니까는 그럴듯하게 가다가 정보를 섞어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틀렸죠? 그치? 근데 사실 요거는 요 차이점 정보를 잘 찾으라는 말이야. 그 다음에 추론 정보는요, 추론 및 적용은 칠판을 밑으로 쓸게요. 이 추론 적용은 보통 보기 제시형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선생님 그 말씀을 드렸던 거야. 지금 4등급 대학생분들께서는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보기 제시형 보기 나오면 요즘 버리시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지문의 정보에 대한 추론과 적용을 하겠다라는 말은 그 텍스트의 정보를 내가 일정 수준 이상 완벽하진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이해하고 있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4, 5등급 학생들이 정말 이해가 그렇게 잘 된 상태에서 지문을 읽히는 케이스가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좀 버리시라고, 그냥. 실력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대신에 일치, 불일치는요, 기본적으로 핵심 정보만 잘 찾아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 보기 제시형이 추론 적용이고요. 특히 주의할 것은 조건과 예외 정보를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말로 설명드리기 조금 불편하고 정말 중요한 거야. 이제 관련 지문을 읽을 때 뭐 선생님이 뭐 4등급, 5등급 애들은 아직은 좀 부족하니까 일단 넘겨라. 그래서 뭐 수업 시간 내가 그걸 안 풀어준다든가 강의를 안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전 들어갔을 때 뭐 5분 남았는데 추론 문제 풀지 말고 일치 문제 풀라고. 요거는 관련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해당 지문이 있을 때 좀 말씀드릴 건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제 구조의 틀이라는 것은 정리를 하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비문학은 지문 정리를 잘했고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 경우에 지문 정보에 대한 일치 불일치, 요걸 이제 멋있게 표현을 하면은 사실적 사고, 아니면은 이해도의 어떤 적용 능력, 추론과 적용. 그때 이 연두색이나 요걸 적어드린 것은 이제 14페이지에 나오지만 오답을 만드는 스타일을 그냥 이왕 적은 김에 좀 같이 적어본 거야. 사실 선택지의 원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좀 잘 보입니다. 출제자가 건드린 핵심 포인트가. 자, 한 장을 넘기시면 일단은 11페이지를 보세요. 10페이지 말고 11페이지를 보시면 선생님이 9페이지에 적어드렸던 뭐 지문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11페이지에다가 예전에는 선생님이 5가지 정도로 가르쳤었거든. 그래서 그냥 워드 작업했던 게 아까워서 그냥 집어넣어놨는데 뭐 11페이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화면을 키울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프린트 보세요. 일단은 수능에 나오는 지문을 5가지로만 놓고 보면은 개념을 제시하는 것, 주장을 제시하는 것, 문제, 통념, 대상 제시형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옆에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개념을 제시한다면은 그 개념을 상세하게 푸는 거고 주장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오고 또 다른 주장이 나온다. 뭐 이런 식인데 11페이지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못 써먹어요. 그냥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건 뭐다? 거꾸로 다시 한 장 넘겨보세요. 여러분들이 필기하신 걸 보세요. 9페이지에 거꾸로 9페이지 그 괄호 4번에 내용 서술의 구조 틀에서 선생님 그냥 3가지로만 적어드린 거 있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수능에 나오는 비문학은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다. 그 말만 기억하시라고. 그 루틴을 고민하자. 그 루틴이 뭐 원리 구조다, 주장견해다, 어쩐다, 저쩐다 이거는 나중에. 지금 그거 하실 필요도 없어요. 됐지? 11페이지는 그냥 그런 페이지라서 넘어갈 거고요. 자, 10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10페이지에서 우리가 다른 지문 연습하기는 좀 어렵고 10페이지에서 뭘 연습할 거냐면은 아까 했던 이야기를 전체로 점검해 볼 거야. 1문단 화제 파악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는 건너뛴다 그랬죠? 12, 13페이지에서 뭘 연습할 거야? 지문 정보를 찾아낼 때 가장 중요한 거, 연결을 활용한 찾기법.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였죠? 지문의 중요도를 찾아내라. 핵심 용어를 찾아내라. 그죠? 그거를 이용할 때 이것저것 생각이 많겠지만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요령, 지시어 연결어를 활용하라.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일단 2가지를 연습할 거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1문단 읽기를 좀 연습을 해볼 거고 11페이지는 무시하고 12, 13페이지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을 때 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지만 최소한 지시어 연결어의 활용도는 높여야 된다. 그거를 연습한 후에 1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선택지 구성의 기본원리, 아까 방금 칠판에 적었던 기본적인 선지원리, 여기까지 하면은 비문학은 사실은 기본 틀이 끝나.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구조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읽는가를 연습을 해볼 거야. 한 2번이나 3번 정도 수업한 후에 어제 보여드렸던 그 한수국어로 좀 넘어갈지 아니면은 그냥 다음 시간에 바로 한수국어로 넘어갈지 좀 생각 좀 해볼게. 교재는 이미 주문해서 와 있는 상태라서 좀 타이밍을 재서 넘어가 볼게요. 자, 12페이지 봅시다. 아이고. 몇 페이지야 이게? 10페이지 참. 자, 기억하자. 화면이 조금 작아. 저기 시은아의 글자 보이니? 교재를 보시면 돼요. 아니 이거를 키우면은 이게 넘어가서 자꾸. 해볼까? 뭐가 달라졌는데? 달라졌어? 싫어! 한 번 더 할 거야! 야, 거기 앉아가지고 이게 안 보이면 병원 가야 돼. 저기 한 5, 4개 정도를 넣어놨는데 이거를 이제 기존의 지문을 다 바꿔서 최대한 최근 지문으로 좀 바꿔봤어. 1번을 볼까요?
20년 11월 수능 인문 영역 1문답 2020년 11월 그러니까 21학년도가 되겠죠. 자기 프린트를 보셔도 되고요. 뭐 칠판을 보셔도 되고요. 자 봅시다. 18세기 북학파들은 자, 어떤 느낌인지 봐봐. 일단 주어를 찾는 거야. 18세기에 누가 있대? 북학파가 있대. 현우야 북학파가 누구야? 너 문과야 이과야? 시은아 너 문과지? 쌍. 문과 누구 있지? 그렇지.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 명나라로 망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조선 사대부들이 두 가지로 갈라지죠.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의 명나라를 무너뜨리다니 청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북벌론 같은 게 효종시대 숙종인가 효종 때 북벌론 나오는 거고 아니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뭐 지피지기 이런 거. 뭐 화의 사상이라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현우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북학파가 뭔지를 잘 모른다.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 북학파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지문을 잘 읽는다. 야 그거는 사탐에서 물어보겠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국어 영역이야. 탐구 영역이 아니야.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 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했다. 봐봐. 북학파들은 구체화시켰대. 뭘? 북학론을. 그 키워드가 요거야. 북학파, 북학론. 그런데 뭘 설명을 잔뜩 붙여놨지. 그 하나 더 찾자. 북학파, 북학론? 그게 뭔데? 뭔데 그게? 그렇지. 연행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 청문물제도 수용. 그죠? 봐봐. 누가 북학파가 무엇을 북학론을 디테일하게 청문물제도 계속 생각하는 거야. 이들이 누구야? 이 북학파 애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인과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야, 이게 되게 좀 단순한 논리인데 인과가 있으면 원인이 중요할까? 결과가 중요할까? 굳이 따지면. 결과가 중요하죠. 시험 볼 때 컨닝해도 돼, 안 돼? 수능 볼 때 컨닝하면 돼, 안 돼? 되죠. 안 걸리면 되지. 걸리면 뭐 미안하고 나와야지 뭐. 남학생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아 괜찮아 진짜로. 나 유튜브 찍고 있는데. 봐봐. 대학 가서 군대 가서 졸업하느냐 군대 갔다 와서 대학 가서 졸업하느냐 비슷하잖아. 컨닝하면 내가 알기로는 3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 정지거든. 남학생은 그냥 미안하다고 어디 갔다 오면 돼.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알바 좀 해가지고 이제 알바비 받아서 재수학원 가면 되잖아. 좋은 거 가르친다. 씨. 그래서 키워드는 뭐야? 북학론에 무엇이 있다? 차이를 보였다. 아직 지금 이게 다 1문단만 모은 거야.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나중에 선생님이 그 몇 페이지니 12페이지에서 할 건데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필기하지 마. 요거는 뭐뭐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서술어가 뭐뭐인 것이다 이 말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똑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는 요 문장이랑 두 번째 줄 문장이랑 세 번째 줄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이 똑같다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어떤 애들이 있는데 북학파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무엇을 펼쳤는데 북학론을 펼쳤는데 걔네들의 뭐가 있더라? 차이가 있더라. 요게 다야. 물론 여기에다가 중화관념이 어쩌고저쩌고라든가 개인적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붙여나갈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그 나중에 기본 틀을 잡고 요게 익숙해지면 조금씩 정보를 얹어나가자고.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잘 봐 이제 1문단이라 그랬죠. 2명이 나왔어. 누가 나왔어? 박제가와 누가 나왔어?
이동무가 나왔어. 동그라미 네모를 치면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어떤 차이? 북학론의 견해 차이. 그러면은 이 글의 화제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그렇지. 북학론의 견해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 견해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은 뒷내용이 뭐가 나오겠어? 따라서 본문은 어떻게 구성되겠니? 둘로 나뉘겠지. 누구 스토리와 누구 스토리가 나오겠어? 우리 박재가와 누가 나오겠어? 이동무가 나오겠지. 그럼 나는 이 지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으면 돼? 박재가가 시부렁거린 거랑 이동무가 시부렁거린 거의 차이를 찾아주면 돼. 그잖아. 그럼 요거를 이제 굳이 설명하면 뭐가 되는 거야? 비교 양립이 되는 거야. 요걸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 도식독해법이라 그래서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되게 시간 단축을 하는 요령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도식독해라는 요령도 나올 수 있거든. 적을게요. 요거는 그냥 도식독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1문단이 되게 중요한 거야. 1문단만 읽었는데 그 지문의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어떤 식의 선지가 나올지도 알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읽으면 되겠다라는 게 판단되겠지. 요게 1문단의 역할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잖아.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 이제 숙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문들을 읽으실 때 1문단을 조금 읽고 나서 바로 2문단 문제 빨리 풀어야 돼. 이거 숙제야. 아 귀찮아. 빨리빨리 읽고 문제 풀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숙제가 많으면 선생님이랑 좀 대화를 해보고 가능하시면 1문단만 읽고 잠깐만 10초? 15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막연하게 나면 어떤 느낌인지를. 그리고 나서 2문단을 읽으셔야 돼. 요렇게까지 깔끔하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떠오르진 않겠죠. 하지만 고민을 해보셔야 돼. 자, 1문단 아래쪽에 중요한 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올라와! 2번 2021년 수능 재작년 수능 기술 영역 1문단인데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잘 봐. 장치들이 있대요. 그렇죠? 뭐 후진 삐삐삐삐삐삐 그러잖아. 선생님이 지금 차 사기 전에 12년 동안 탔던 차가 그 소나타였는데 요즘 차 이렇게 후진기어 넣으면은 뒤로 가면서 어때? 삐삐삐삐삐삐삐삐 그러지. 내 차는 그게 소리 되게 날카롭잖아. 근데 선생님 그 10년, 12년 동안 탔던 차는 소리가 안 났어. 진짜 조용했어. 되게 좋았거든? 알고 보니까 출고할 때 고장났던 거야. 몰랐어. 나는 내 차는 조용해서 좋아. 이거 12년을 탔는데 알고 보니까 고장났던 거야. 응. 뒤에 그걸로 보고요? 아니 카메라는 나오는데 삐삐삐삐삐 소리가 안 났거든. 다 같이. 나는 그래도 삐삐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난 내 차는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차인 줄 알았거든. 그 맨날 자랑했었어. 야, 내 차는 그런 소리 안 나. 정말 조용해. 그러더라고. 근데 고장난 거였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았어. 카센터 가가지고. 한 7년째인가 8년째 때 알았어. 이거 왜 AS 안 받았냐고. 몰랐죠. 그 안에 무슨 이렇게 삐삐삐 소리 나는 그 스피커가 없대, 내 차에는. 몰랐지.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있죠. 이중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조금 나중에 할 그 연결어 지시어를 활용하는 연습이야. 이중이라는 말은 언제 쓰니? 앞에 내용에서 뒷내용 할 때 뭐야? 핵심을 도출할 때 쓰이는 거지. 요 이중이라는 말은 그 많은 장치들 중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360도의 상황을 그런 게 있대요. 뭐 그냥 그런 게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다 본대. 그죠? 그리고 나서 요 문장 줄 긁게요.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죠. 요게 이 글에 뭐가 된 거야? 화제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뒷내용은
따라서 본문은 뭐가 서술되겠어? 영상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과정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배운 게 이제 나중에 어떤 수준까지 가는 거냐면 뭐가 나온다고? 과정이 나온다고. 그럼 얘는 A 하면 B가 되고 B 하면 C가 되고 순서가 나오겠지. 그치? 그 얘가 뭐가 나오는 거야? 순서의 형태로 서술되겠지. 저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치니까 제가 고집 부리는 건 하셔야 돼. 순서는 반드시 뭐 해라? 메모해라. 그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야? 요거 어디쯤 읽다 보면 순서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좀 메모해야겠다. A단계, B단계, C단계. 어떻게 읽을지를 준비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이제 비문학을 당장 우리 다음 달에 수능 보는 거 아니죠. 비문학은 조금 길게 보시고 천천히 준비하세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 익숙해지면 그 다음.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참 내가 어떻게 관리를 못 해드려서 그래. 1문단을 계속 읽으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 그것만 하셔도 등급 올라요. 뻥입니다. 그것만 해도 어떻게 등급이 오르겠냐만 정말 중요해. 근데 강의를 진행하면 이제 실전 독해 강의를 진행하면 선생님이 그렇지 않아도 비문학은 수업 속도가 느린데 1문단 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강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 좀 제발 평소에 고민을 좀 합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2022년 작년 거네요. 6월 교과평 문제인데 이거 과학 영역이야.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요 정도는 좀 사실 상식인데 어이씨 난 몰랐는데 상관없습니다. 1문단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 좀 몰라도 되고 만약 if 이게 이제 딱 굳이 따지면 이게 무슨 정보야? 조건 정보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할 거냐면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 정보가 나오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뭘 의심할 거냐면은 양면선지를 의심하셔야 돼. 요건 좀 보여드릴게 미리 그냥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교재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은 18페이지에 마지막 요건 이제 미리 하나만 합시다. (18페이지의) 마지막 화면이 좀 작아요. 그냥 좀 잘 봐주세요. 조건 정보의 양면선지 의심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만 알면 돼요. 봅시다. 질환이 있지 않은 정상 상태에서는 얘가 조건 정보가 되는 거야. 어떤 상태? 정상 상태에서는 혈장 교질 삼투압과 보면 주머니 수압이 그게 뭔데? 모르죠. 그게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연습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볼게요. 조건 정보가 나오면 뭐를 조심하라 그랬다고요? 양면선지. 질병이 생길 경우 어떻게 된 거야? 양면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 양면. 정상 상태, 질병 생김, 양면. 그때 크게 변하지 않는다. 자, 조건이 뒤집히면 이거 되게 단순한 논리죠. 조건이 뒤집히면 결과도 어떻게 된다? 뒤집힌다. 정상에서 안 변해 질병 생기면 어떻게 된다? 변한다. 동그라미. 요거를 하나하나 할 때는 좀 쉬운데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고사를 풀 때는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내가 10가지, 20가지를 가르치면 그중에 2개, 3개는 기억이 나겠지. 그 2개, 3개를 가지고 시간 2분, 3분만 줄이라고. 그러면 내가 2문제, 3문제를 더 맞출 수 있잖아. 2문제, 3문제를 더 맞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니? 6점에서 7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6점이나 7점을 더 받으면요 등급이 바뀌어. 100분위가 바뀌고. 그렇게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등급을 만들 거야. 아까 그 말씀 많이 드렸죠. 다 못합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몇 가지가 될 거야. 그 몇 가지를 가지고 몇 점을 더 받으면 등급이 바뀌어. 그게 수능이야. 다시 아까로 돌아옵시다.
아까로 돌아오시면은 다시 요거 좀 읽어볼게요. 아유 나와라. 얍. 만약 이제 이게 조건 정보가 되는 거고요.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은 당연한 말 아니야? 피 났는데 이게 혈액이 응고되지 않으면 절절절 새가지고 뭐 요단강 건너가게? 혈액이 뭐 돼야 된대? 응고되어야 돼. 당연한 말이지 사실은.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다시 어떤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은 일단은 유도하고 있는 거지. 혈액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혈액의 응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죠. 이제 슬슬슬 모이는 거야. 혈액이라는 큰 범주 중에서 그치? 범위를 조금 줄여가지고 좀 줄여가지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리고 얘는 무슨 개념어. 요거는 우리 기억하기로 했죠. 일문단의 개념어는 언제나 중요하다. 아, 머릿속에서 유도가 되는 거야. 좋았어. 이 지문은 혈액 응고에 대한 이야기야. 또 뭐가 나왔어? 혈액 응고가 나왔어. 그때 혈관 속에서 일어나면 이거 죽어야지 뭐. 그걸 무엇이라고 한다? 혈전. 혈액 응고와 그게 혈관 속에서 일어났을 때 범위가 더 줄어들었어? 어디로 줄어들었어? 혈전. 그 다음에 쭉쭉쭉 읽으니까 혈관 질환이 발생한데 더 줄어들었어? 혈관 질환. 이러한 것에 문제니까 이러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래? 비타민 K래. 그럼 이 지문은 화제가 뭐가 되는 거야? 비타민 K가 중요해요. 그렇지. 비타민 K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죠? 그런데 이 비타민 K의 역할은 일단 나와 있죠. 뭐야?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 됐니? 비타민 K는 두 가지를 할 거야. 응고식 잘 봐봐. 요게 사고력인 거거든. 비타민 K는 무슨 기능을 한대? 혈액을 응고시킨대. 사고력의 1등급, 2등급이 여기서 좀 갈라지는 거거든. 응고시킨대. 근데 또 무슨 기능도 한대? 순환도 시킨대. 이게 무슨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응고는 뭐 하는 거야? 굽어버리게 만드는 건데 순환은 흘러버리게 만드는 거니까 어잉?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나 이제 무슨 생각할 수 있어? 아,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왜? 나는 익준이가 아니야. 우리는 의사가 아니야. 응고의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그때 K의 작동 원리가 나올 거고 순환을 해야 되는 상황을 제시할 거고 그때 K의 작동 원리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응고 순환을 보니 지문을 몇 개로 나눠야겠다. 2개로 나눠야겠다. 비타민 K가 응고시킬 때의 상황과 비타민 K가 혈액을 순환시킬 때의 상황을 좀 나눠야겠다. 이걸 억지로 연결시켰다가는 망하겠다. 그러니까 지문을 딱 둘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뭘 가르쳐드리고 싶은 걸까? 1문단을 읽으면서 좀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1문단을 읽으면서 뭐가 이 글의 화제인지를 찾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잘 못하겠지만 이 지문이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서 그 느낌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여러분들 내가 언젠가는 되게 강조할 건데 국어 영역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니? 이게 무조건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할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준 독해법, 분석법, 구문법 사용해? 영단어 해가지고 나만의 문장을 만들잖아.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감이라는 것은 언제나 흔들리니까 이 기술적인 원리를 몇 가지를 가지고 이 감을 딱 받쳐줘서 얘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해보셔야 돼요. 얘를 트레이닝 하다 보면 여기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의식적인 요 노력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 그게 국어 영역이고 그게 영어 영역이야 사실은. 여러분들 언어를 어떻게 배웠니? 처음엔 의식적으로 배우죠. 엄마, 아빠 이러고.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엄마, 아빠 돈 줘 이러잖아.
나쁜 놈의 새끼.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자 작년 수능입니다. 2달 정도 전에 봤던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또 나왔죠. 그중 그거는 앞문장 적당히 버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뒤에가 아까 핵심 강조점에 나온다 그랬죠. 그중 무엇은? 얘가 그럼 일단 뭐야? 핵심. 그죠? 화재.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로 어쩌고저쩌고 미주가리 삐빠빠 미주가리 삐빠빠 어머! 정의 된대. 와 얘는 그냥 서술어가 정의 된다. 야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래 실제로 뭐 수능 시험지 보면은요 요 문장 가지고 시험 문제 선택지가 2개가 나와요. 이거 나중에 한번 풀어드릴 거야 이거는. 이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는 거냐면 본질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합쳤을 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뭐야? 출제 예감을 하면서 읽어라. 내가 출제자라면 이거 낼 거야. 내가 출제자라면 요 문장 낼 거야. 이거를 배우는 거야. 이때 체내의 생산량은 어쩌가리 미주가리 삐빠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무슨 단어 나왔어? 반복적으로. 기초대사량. 그럼 이 지문의 전체적 이건 그냥 실판에 적을 만한 게 없어. 이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기초대사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1문단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를 연습을 했고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한 장을 넘기시면 12페이지 잘 들으세요. 다음 시간부터 12페이지부터 할 거야. 하다가 도중에 끊기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12페이지부터 할 거고요. 숙제야. 14페이지 보세요. 선택지 구성의 기본 원리 있죠. 읽어보시면서 다 틀려도 상관없어. 쭉 보면서 나름대로 OX를 판단해 오세요.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19페이지까지 몇 개 없어. OX 다 판단해 오시고 실전 독해는 선생님이랑 할 거니까 거기까지만 해오세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지? 선지 OX까지만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잠깐만 교재 보시면 12페이지에 지시어 연결어의 활용은 조금 진행을 하면은 좋긴 한데 이게 도중에 끊기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가르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 과제물 반드시 제출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출하셨어야 되는 과제물 안 내신 분 오늘 내세요. 그거 내일 부모님한테 문자 갑니다. 이 새끼 숙제 안 했다고. 가자. 영상을 꺼놨어야 되는데 안 껐어.